예, 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한 2주간의 시간이 정말 격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다시 소위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도 되는 건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대신증권 이경민 FICC 리서치 부장님과 시장 전망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경민 부장님은 이제 리서치의 레전드입니다. 네, 그런데 참 지난번 급락할 땐 사실 그죠. 네. 그런 경험들을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야 다들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이번 주에 주목했던 미국의 물가나 소비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안정권인데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과했다. 좀 우려를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경기 둔화는 맞는데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 부분은 좀 과했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125bp 금리 인하까지 기대했던 시장이 지금은 다시금 75bp 정도 금리 인하로 좀 되돌아온 상황이고요. 네. 고용지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경기 전반적으로 예전만큼 뜨거운 활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인가? 그 정도는 아닌데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라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한번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2.9까지 갔다가 좀 소폭 하향 조정돼서 2.4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다? 고용지표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면한 이제 이번 주 큰 경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요. 네.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네. 이제 이후에 9월 FOMC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좀 설왕설래가 있고요. 50이나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경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은 25bp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그렇게 커졌던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경기가 그 정도로 악화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제자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 확률이 25bp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연준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침체는 아니다.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 기존대로 흐름대로 간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의 괴리가 좀 있어서 좀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50bp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잘못된 시그널을 던져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네. 이렇게 안 좋은가 경기가 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할 수 있죠. 아직은 좋은데 앞으로 더 나빠질 건가라는 그러게요. 걱정을 할 수도 네. 있겠고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엔달러 환율입니다. 좀 과격한 금리 인하가 전개되게 된다면 다시금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좀 격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저희는 대신증권에서는 여전히 9월 FMC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는 50bp 인하 가능성이 확 올라갔고요. 네. 긴급 회의를 해서 금리를 내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네. 과했던 거죠, 그죠? 네. 하락도 과했고 시장의 반응도 과했던 거고 오히려 50bp 내리는 것보다는 25bp 내리고 그 다음 또 점진적인 인하 가능성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게 시장이 훨씬 더 좋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2주 동안에 뭐 경랑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락했었고 이제 또 꽤 급반등을 했는데. 시장에 어쨌든 좀 밸류를 좀 따져보면요. 예, 우리 시장은 이제 과거의 경험상 보면 사실 이번에 2,400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죠. 깨졌습니다. 지금은 2,690, 대략 한 2,700 정도 잡으면 밸류를 잡아야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알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지난번 장중 저점이 2,380선대였거든요. 네. 그 레벨은 과거 경기 침체가 좀 가시권으로 들어왔을 때 또는 진짜로 경기 침체가 일부 있었을 때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던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딥밸류 구간 경기 침체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지수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8.7배,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8.7배고요. 코스피 2,700선 초반이 9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7배, 그러니까 8배 밑에라고 왔던 지수가 지금 9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50% 되돌림 수준이 2,640선 네. 정도고 61.8% 되돌림 수준이 한 2,700선 초반 정도가 되거든요. 피보나치의 네, 중요한 피보나치, 기준이죠. 네, 예. 기술적 반등의 기준점을 볼 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다면은 바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좀 쉬었다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수대까지 그렇죠. 어느새 빨리 왔다라는 거죠. 네. 저점 대비 한 300포인트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그 정도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여전히 가격이 싸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고 9.5배만 간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뭐 2,900선이거든요. 네.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등락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번 반등의 목표치를 2,750선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상반기의 분위기가 뭐 글로벌 증시 빅테크들이 좋고요. 우리도 네.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돌이켜 보면 뭐 맞습니다. 3천 이상 네. 보고 외국계에서는 뭐 그 이상을 보는 데 있었는데 지금의 변동성 때문에 하반기에 봐야 되지만 어쨌든 당초보다는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는 건가요? 저희 대신증권도 네. 2,500에서 3,100을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밴드로 네. 제시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2,300에서 2,900으로 네. 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뭐가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일단은 경기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예. 거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짧긴 했지만 시장에 임팩트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겠다. 네. 특히 9월 중순 내 확인되는 9월 달에 확인되는 8월 지표들이 약간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지만 예상했던 경기 둔화 폭보다는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고 네. 그에 따른 밴드 조금 하향 조정 정도를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승 추세가 바뀌었냐 이제 하락 추세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추세가 좀 더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있게 된다면은 아마 3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기회가 왔었다면 예. 9월 달에도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아마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는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변수라고 하는 게 항상 그 당시의 그 데이터들이나 전망들을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생물이라는 표현들을 맞습니다. 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러나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대로 꺾여 내려갔다는 아니라고 네. 보셨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뭐 계속 매도했는데요. 휴일 전에 14일 날 제법 큰 폭의 순매수. 네. 오늘도 순매수가 한 이틀간 강력하게 들어오는데요. 이제 좀 급한 매물은 팔고 돌아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최근 4거래일 연속 매수거든요. 오늘까지 하면 네. 5거래일 연속 매수겠죠. 그러면 어떤 업종들을 샀을까를 좀 보면은 실적 대비 많이 빠진 업종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상사자본재, 기계 이런 업종들입니다. 이 업종들은 반등이 있었긴 했지만 이전만큼 반등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2차 전지를 반도체 다음으로 좀 많이 샀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많이 빠졌던 업종들 중심으로 외국인이 좀 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빠진 데 따른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돌아왔다라기보다는 낙폭과대주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 종목들에 대한 좀 저점 배수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요. 뭐 대선 결과들은 뭐 상당히 좀 팽팽하게 네. 해리스가 좀 앞서는 거 박빙입니다. 박빙으로 네. 나오는데요. 그 대선의 그 일정들 흐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수혜 섹터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이슈 이벤트가 증시나 산업이나 주가의 추세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2016년 말에 트럼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추세적인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는 약세였고 2017년 내내 IT가 증시를 이끌어갔습니다.
반대로 올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소재 산업재 에너지는 네. 부진했고요. 잠깐 줬다가 네. 올렸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트레이딩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대응은 가능한데 자 이제 트럼프가 될 거니까 이렇게 갑시다. 뭐 해리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추세를 무시하는 흐름들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잘 갔던 빅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도력은 유지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좀 움직이게 된다면 뭐 은행, 내수주, 뭐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좀 우세를 보이게 된다면 뭐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조금은 매력적이겠죠.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1%포인트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19일부터 22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그리고 16일 날에는 경제지표,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발표한다는 예정들이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당분간은 해리스가 좀 주목하는 산업들, 정책들에 조금은 시장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트레이딩, 해리스 트레이딩이지. 예. 네. 트럼프 인베스팅, 해리스 인베스팅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추세를 보고 기업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실적에 귀결할 텐데 네. 미국은 결국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 것인지, 국내 기업도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다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 동향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일단은 빅테크, 미국 AI 관련된 네. 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 방향성이 꺾였냐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기울기가 좀 둔화되는 거냐 이 문제겠죠. 저희는 기울기가 둔화된 데 따른 불안감들이 주가 조정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상당 부분 주가가 좀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낮아진 만큼 그리고 기울기 조정을 주가가 반영한 만큼 향후 흐름들도 빅테크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3분기 이익 전망도 좀 올라오는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IT 전반, 그리고 금융, 조선, 철강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이 업종들이 이번에 좀 충격이 있었기도 했지만 저는 꾸준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되는, 여러분들도 와치리스트에 넣어놓으시고 계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무리가 없는 업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들 쭉 짚어봤습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하면 이번 FOMC는 25bp 인하 가능성, 그게 더 건강한 거고요. 우리 시장의 흐름들은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다만 최근 단기 반등에 따른 약간의 되돌림 정도 생각하면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략을 다음번 새기는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소위 제가 오프닝하면서 이제 공습 경보는 해제됐고 네. 경계 경보로 전환됐다고 했는데 다시 리스크온으로 주식을 좀 채워 갑니까? 혹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은요? 네. 일단은 9월 초중반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50선 전후까지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700선에 근접한 레벨이라면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밀리면 산다라는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경계해야 될 변수들이 또 들어옵니다. 9월에 약할 걸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자, 9월 10일 날 네.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중순에는 이제 실물 지표들이 나올 텐데 네. 8월 초에 충격받았던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8일에는 FMC가 있고 네. 9월 20일에는 BOJ가 있습니다. 7월 말 8월 초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 좀 예정돼 있고요. 또 하나는 4월 달에 시장이 한번 출렁했던 거를 기억하실 텐데 이때는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좀 유동성이 위축됐다고 하는데 9월 달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 위축되는 과정에서 9월 후반부에는 뭐 유대교의 뭐 명절도 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저는 9월 초중반에 2,700 이상, 2,750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좀 안전자산 쪽들로 비중을 늘리셨다가 9월 말 10월 초 시장이 이런 여러 이벤트들을 소화한 뒤에 진짜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는 기회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9월 초중반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9월 후반부에는 리스크 관리하자.
9월 말 10월 초에는 좀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을 늘리자.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트레이딩 성격에서 좀 가져가면서 트레이딩을 할 섹터, 그 다음에 조금 유리한 가격에 사서 좀 길게 가져갈 섹터로 볼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혹은 그 가운데서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위에 있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좀 길게 가져가도 되긴 하지만 비중 조절이 조금은 네. 필요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자동차, 기기 업종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업종이라서 이 업종들을 꾸준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와치리스트에 넣어놓으시고 밀리면 사고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 약간의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성장주이자 소외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리스의 컨벤션 효과라든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인터넷 이런 업종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좀 길게 끌고 가는 업종 플러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 업종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트레이딩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섹터들과 사실 시장의 주도주하고 완전 별개는 아닙니다. 다 빼놓고 가는 건 아니고요. 네. 무슨 어떤 테마로 소위 가스전이나 옛날에 이런 걸로 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긴 흐름에 이런 트레이딩 속에서 주도주로서 굳건한 자리매김을. 사실은 이제 지난해 한 2년 동안 사실 전기차가 2차 전지가 확연한 주도주였고요.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반도체였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바이오를 좀 주도주로 볼 수 있나 네. 싶을 정도로 관심이 있는데 네. 주도주 성격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은요. 네. 일단은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I 성장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면서 네. 이제 반도체는 끝난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 주도주가 바뀌려면 시장 상승 추세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상승 추세가 형성되면서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 때 시작됐던 상승 추세가 저는 끝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기계, 조선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9월 말부터는 미국까지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금리나 사이클을 도래하게 된다면 아마 성장주가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경기가 조금은 너무 뜨거웠던 경기가 좀 쉬어가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2차 전지, 자동차 같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로 평가받고 최근에도 실적이 괜찮았던 인터넷 업종, 이 업종들을 같이 바라보신다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AI 의심은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기계, 조선 이런 쪽도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고 자동차도 워낙 밸류로 하면은 좋은데. 다만 성장주로서 2차 전지랑 인터넷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조금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 그런 확신이 좀 없고 인터넷도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그런데요. 이런 쪽을 주도주의 가능성으로 이제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상승 추세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1500 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후보군들이 지금은 반도체, 기계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의 주도주들이 충분히 쉬었다면 다시금 주도주로서의 매력을 좀 더 재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나 그리고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이 조금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그리고 연말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2차 전지 가격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특히 플랫폼 쪽들은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많이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불안 요인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악재는 반영됐고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한번 눌리면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한번 2차 전지도 그렇고 워낙 타격이 커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이 반도체 AI 오르면서 봤는데 또 긴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부터의 상승 추세를 크게 보고 그죠? 그럼 그 가운데서 많이 훼손됐지만
상승을 견인했었던 섹터들, 예를 들어 2차전지, 인터넷들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고민들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 역시나 오늘도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네. 중국 얘기도 그렇고 엔캐리도 그렇고 여쭤볼 건 많은데 지금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얘기가 다 녹아 있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경민 의원의 자료를 꼼꼼히 봐주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점 확인해 주시고요. 대신증권 FICC 이경민 리서치 부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